네, 먼저 페드워치 수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확률은 56%에서 80%로 크게 높아졌고, 50bp 인상할 확률은 44%에서 20%로 반토막이 났네요. 내년 3월의 금리 전망치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4.50에서 4.75%일 확률이 46%에서 48%로 소폭 올랐고, 4.75에서 5.00%일 확률은 7%에서 32%까지 대폭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드워치상 처음으로 상단 5%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긴축 우려를 다소 키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간의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연준의 속도 조절을 간절히 기대하는 시장과 이를 완강히 뿌리치는 듯한 연준 당국자들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이 나올 만한 여건이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느 쪽의 입장이 보다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저희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주 초반에 긴축 속도 조절 재료들이 많이 나왔고, 주 후반에는 긴축 우려를 재차 키우는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축 속도 조절 재료들인데요. 일부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모습에 시장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하는 9월 제조업 PMI가 50.9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졸츠라는 구인 이직 보고서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8월 채용 공고가 1,005만 3천 건으로 전월보다 10%가량 하락했고 시장의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이들 지표가 이번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최근에 있었는가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과매도 장세가 형성됐다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S&P 500 지수가 9월 들어 9% 이상 빠지면서 시장은 반등 재료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호주 중앙은행 RBA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50bp가 아닌 25b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연준의 인상 속도도 조절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재차 커졌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스위스계 은행의 재무 건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요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에 이어 금융 안정이라는 제3의 책무도 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크레딧 스위스 위기가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로 번질 경우에 연준도 마냥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제2의 리만 브러더스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리먼 사태가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오랜 저금리 정책에서 비롯됐던 주택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촉발됐던 만큼 지금과 유사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긴축 우려를 키운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근원 PCE,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높게 나왔는데요. 8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올랐는데요. 이는 전월치이자 전문가 예상치인 4.7%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8월 PCE 헤드라인은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했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9월 민간 부문 고용은 직전월보다 20만 8천 명 증가했는데 이는 예상치인 20만 명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긴축 우려를 키운 재료로는 9월 비농업 지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6만 3천 명 증가하며 전월의 31만 5천 명보다 적게 늘어났는데요. 이날 수치는 시장의 예상치인 27만 5천 명 증가를 밑돌았고 2021년 4월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한 것은 실업률이었습니다. 실업률은 3.5%로 전달의 3.7%에서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도 여전히 실업률이 반세기 이래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대체로 매파적이었습니다. 강경 일변도였는데요. 먼저 연준 부의장인 레이너 브레이너드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높게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해외에서 매우 높고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충격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려면 통화정책이 한동안 긴축적이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조기 정책 전환을 피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비교적 비둘기파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금리 인상 필요성을 역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중도파에 가까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도 보고 가겠습니다. 긴축이 수요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시작했지만 연방준비제도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가 이미 수요 둔화를 위한 연준 노력의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도 물가 압력이 미국 경제 전체에 퍼져 있어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치인 2%로 낮추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온건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또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취임 후 처음 연설을 가졌는데요.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는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는 추세를 밑도는 성장기를 수반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와 동료들은 인플레이션을 2%로 다시 낮출 것이라는데 단호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며 통화정책이 완전한 효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대담하게 행동했으며 우리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상반된 재료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느 쪽이 조금 더 일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긴축 속도 조절을 기대하는 시장이 다소 작은 재료에도 크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식시장이 지난 9월 한 달간 너무 과도하게 빠졌고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위기처럼 경기뿐 아니라 경기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악화하게 되면 연준은 분명히 금리 인상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크레딧 스위스의 상황을 리만 브라더스와 같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인데요. 여러 전문가들도 아직은 리먼과는 닮지 않았다. 크레딧 스위스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고 대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긴축 우려를 키운 재료에는 PCE라는 중요도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지표가 들어가 있고요. 비둘기파 또는 중도로 분류되는 연준 인사들이 강경한 매파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것도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다음 주 일정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9월 CPI와 FOMC 의사록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근원 CPI가 과연 8월 수치보다 낮아질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는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의 경제 전망치가 얼마나 어떻게 수정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